실질적인 플라스틱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한 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88kg, 세계 3위입니다. MBC 뉴스 유현준입니다. 오토바이 소음을 보다 못한 청주시가 운행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행 105dB인 소음 허용 기준치도 95dB로 자체 강화했습니다. 1,000억 원을 내건 정부의 혁신 유도에 지역 대학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충북대 교통대에 이어 세명대와 대원대도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고형 연료를 태워 열 에너지를 만드는 업체를 겨냥해 조기령 충주시장이 사실상 불매운동을 거론했습니다. 충주시는 환경권을 이유로 이 업체의 가동을 막아왔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사범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사유를 분석했더니 90% 이상이 피해자의 합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열었다가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국 청주시가 오토바이 소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정적을 깨트립니다. 터질 듯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합니다. 심할 때는 집에서 생활하기도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시끄러워요.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요즘 더우니까 에어컨 틀긴 그렇고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데 이제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까지 급증하면서 지난해 소음 민원만 132건,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단속하는데 이때 소음이 105dB만 넘기지 않으면 돼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붙잡고도 놓아주기 일쑤였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오토바이들도 단속을 해보면 105dB를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불편 많이 하시는데 현행법상 초과된 오토바이가 없어서 저희가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청주시가 움직였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주거지역 반경 50m 안의 소음 기준을 105dB에서 92dB로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날지 같은 오토바이로 비교해봤습니다. (10dB) 차이지만 느껴지는 소음 차이는 크게 다릅니다. 바로 옆에서 열차가 통과하는 수준에서 소음이 심한 공장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상, 특히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소음이 좀 덜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제도를 갖다가 빨리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고시가 시행되면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에 이어 충북에서는 세명대와 대원대도 통합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방 대학들을 대상으로 1,000억 원을 내건 사실상 구조조정 바람에 충북 대학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학교 간 통합은 물론 강도 높은 학내 구조 조정안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국립대인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사립대와 전문대 간 통합도 가시화됐습니다. 4년제 사립대, 세명대학교와 전문대인 대원대학교가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5년간 1,000억 원 규모인 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원을 따내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예비 지정 발표 뒤 공개할 계획인데 설립자가 같은 자매 학교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충북은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충북대와 교통대, 세명대와 대원대 등 4곳을 포함해 모두 8개 학교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학과나 학부 통폐합을 기본으로 일부는 내부 구성원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수준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방안까지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의 나머지 9개 대학은 신청조차 안 했거나 못했습니다. 특히 평균 재적 인원 2,700명으로 충북대의 6분의 1 수준인 전문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더 줄일 것도 구조조정할 것도 남지 않은 대학들은 가능성이 없다,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하나씩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독으로 열심히 혁신을 해보겠다 정도는 아닌 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라서.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전국에서 예비 지정대학 15곳 정도를 추리고 2차로 본지정 평가를 진행해 오는 10월 최종 10곳 안팎의 대학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음성과 괴산에서도 과수화상병 발병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충주시 동량면 2곳과 음성군 음성읍 2곳, 괴산군 불정몇 2곳 등 사과과수원 6곳에서 신고된 과수화상병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과수화상병은 지난달 9일 첫 발생 이후 충주 24건, 제천 4건, 음성 괴산 각 2건, 진천 1건 등 모두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도내 피해 면적은 7.6헥타르입니다. 대형 전자파 차폐 공간으로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ICT 융복합 기기의 전파 시험이 가능한 전파 플레이그라운드가 청주 오창에 착공했습니다. 과학기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 등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가 있는 충북대 오창 캠퍼스에 연말까지 113억 원을 들여 대형 전파 차폐 시설과 장비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와 충주의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세종 자율주행 특화도시 등 인프라와 연계해 다양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형 연료를 사용해 수증기로 열 에너지를 만드는 업체와 충주시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령 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에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에서도 이긴 정당한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폐합성수지와 폐섬유 등으로 만든 고형 연료를 데워 수증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산업단지에 증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지만 충주시는 불허했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이겼지만 충주시가 항소하면서 여전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에 세탁 공장을 유치해 도로 굴착을 신청했지만 충주시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충주시가 고형 연료 업체 가동을 막기 위해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반대 이유는 고형 연료의 안정성 때문. 고형 연료가 가연성 폐기물을 만든 거잖아요. 틀림없이 또 이 가연성 폐기물을 잘게 부순 거를 소각하는 거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 지역 주민들 환경에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업체는 법에 따라 만들었고 안전 검사도 받는다고 항변합니다. 규격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품질 규격으로 나와 있고요. 1년에 7번 정도 환경부에서 무작위로 방문을 해서 샘플을 떠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인허가에 문제가 없고 행정소송에 치자 충주시장은 불매 운동을 거론했습니다. 몇 푼을 아끼고자 이런 방식으로 태우는 연료를 써가지고 자기 기업을 돌리면서 충주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요즘 중요시 여기는 ESG 경영에 맞는지를 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넘게 영업을 못하는 업체도 손해배상과 직권남용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거에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서 그걸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고형 연료를 두고 시민 건강권과 정당한 기업 활동의 갈등은 이제 법적 분쟁으로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를 집중 취재한 MBC 충북 기획 보도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저지른 단일범의 7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건지 그 이유를 파헤쳐봅니다. 이채연 조미애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올린 홍보 게시글과 영상들입니다. 합의를 받아냈다거나 외모가 성숙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게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를 못하면 무조건 실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범죄는 합의를 못하면 실형, 이거 그냥 변호사들 다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이 공식, 정말 통할까요? 취재진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5년치 판결문을 통해 검증해봤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한 가지로만 처벌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82명 중 무려 73.6%가 합의가 이뤄졌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합의한 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겨우 3.6%인 5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하면 실형을 면한다는 공식은 96.4% 확률로 통했습니다. 단일범과 복합범을 포함해 1, 2심 전체를 놓고 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 75%가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합의한 사람 중 24%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는 일단 피해 회복하고 용서 둘 다 더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피해자한테 일단 뭐 피해 회복도 해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양형 자료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형사사건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원을 마련을 해요. 근데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합당한 일일까? 아이가 받는 피해에 대한 그 충격이라는 게 사실 이 이후에 어떻게 보상을 하건 뭐 피해 회복에 노력을 했다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어도 그게 막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는 집행유예나 감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죄 이후에 이제 피해를 회복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제 합의를 받았다라는 사정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양형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품고 있어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 위계를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중학생 행세를 하며 초등학생과 교제하기로 한 뒤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성관계 목적으로 초등학생들을 현혹해도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위계로 인한 성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속였더라도 성관계 자체를 속이지 않았다면 위계 성립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모텔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텔로 데려간 거 자체가 지금 성관계까지 연결이 안 된다고 못한 거죠.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2020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돼서 그 성관계에 이르게 된 뭐 다른 조건을 거짓말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범죄가 인정이 되거든요. 법 개정으로 기준 연령이 상향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재판부는 여전히 법이 바뀐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위법성 인식 여부는 사실 원래 양형자료는 아니고 책임조각 사유라고 해서 너가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고 이 행동을 했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법 이론이에요. 그거를 양형사료로 잡아준다는 거는 저는 이건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든데.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 이후에도 사회의 편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고통, 그리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를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정정순 전 청주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보고 누락, 유권자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송 제3국가산단을 세계 수준의 K-바이오 스퀘어로 조성하려는 충청북도의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가진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의약품 핵심 기술을 포함시키고 한국에도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단지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화이자 등 바이오 기업과 대학, 병원 등이 마을 형태로 조성된 캔달 스퀘어를 강조하며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를 대표적인 지역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정부가 충북의 계획을 인정했다고 평가하며 기대를 높였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충북도 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이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충청북도와 환경부, 농식품부는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 북이면과 오창읍, 증평군 도안면의 가축 매몰지 11곳을 찾아 방수포 마감과 침출수 포집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충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의 가축들은 모두 해당 농장 부지에 매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